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의고사 1회에서 이론풀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출문제하고 이론이 일단 이 양이 줄었죠. 8월 이후부터는 이론을 10문제 출제를 합니다. 5문제를 줄이고요. 배점은 이론을 30점으로 배점하니까 이론의 문제 수가 줄면서 점수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론에서 많은 점수를 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8월 이후부터는. 이론 배점은 30점 그대로니까 과거에 6월까지는 이론 한 문제가 2점이었는데 8월 이후부터는 이론 하나가 3점이라는 겁니다.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예, 그래서 8월 이후부터는 이론이 실질적으로 비중이 높아졌다. 점수는 30점 그대로지만 하나가 3점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이론에서 많은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는 무엇인가 이랬습니다. 자, 가는 내부 통제 제도의 일부분으로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 운영되는 것이고,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내부 통제 제도의 중에 하나인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내부 통제 제도 중에 우리가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바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정보가 신뢰성이 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서 잘 작성되었다. 네, 이러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신뢰성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에서 내부 회계관리 제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최근에 내부 통제 제도가 허술해 가지고 무슨 은행이라든가 또 무슨 회사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횡령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거 지금 기업의 내부 통제 제도에 많은 허점이 있다라고 지금 사회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내부 통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어요. 자,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2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상품에 대한 자료이다. 22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네, 평가 손실은 우리가 가격이 하락한 부분을 손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고가 1000개가 있는데요. 장부상 단가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단위당 예상 판매 가격이 110원인데 판매 비용이 30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순실현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순실현 가치는 110원에서 30원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순실현 가치는 얼마냐? 8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는 장부 가격하고 순실현 가치를 비교해서 순실현 가치가 낮을 때 평가를 하고 같거나 높으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실현 가치가 80원이기 때문에 낮죠. 그래서 저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면 되는데 한 개당 20원씩 평가 손실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1000개니까 20원 곱하기 1000원 하면은 2만원이 되겠네요. 답은 4번에 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2만원이다. 네, 순실현 가치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22년 중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유가증권 내역이다. 22년 말 결산 시 유가증권의 평가 결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단기매매증권 A 주식을 1000주를 샀고 또 B 주식을 3000주를 샀고 매도하는 증권을 2000주를 샀는데 취득에 관한 것은 보유하는 회사에서 액면 단가는 의미가 없어요. 예. 취득 단가하고 결산 시 공정가치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때는 액면 단가는 우리가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고 취득 단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우선 당기 순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은 당기 순이익하고 무관하죠.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아예 감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이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요. 아시죠? 이유는 자본이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A 주식과 B 주식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000원짜리가 7,000원이 됐습니다. 1000주 곱하기 1000원 증가했죠? 100만원 증가, 즉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8,000원짜리가 5,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게 한 주당 3,000원인데 3,000주네요. 900만원이 마이너스 났습니다. 두 개를 합산하면은 마이너스 800만원이 되겠네요. A 주식은 100만원 올라갔지만 B 주식이 900만원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800만원,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800만원 감소한다. 답이 3번에 있습니다. 800만원 감소한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외화 매출 거래는 다음과 같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외화 외상 매출금과 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외화 환산 손익은 얼마냐? 환율에 관한 것이죠. 자, 외화 외상 매출금 기말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1일 날 미국에 있는 거래처의 상품을 1000달러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판매 시점의 환율은 1달러당 1000원, 100만원이었습니다. 12월 31일 결산 시점에 마감 환율은 11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1000달러 곱하기 1100원 해서 110만원이 됩니다. 외상 매출금은 기말에 110만원으로 기록돼야 됩니다. 잔고 금액을 110만원으로 10만원 증가시켜야 돼요. 그리고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외화 자산은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에요. 부채는 손실이지만. 그래서 1달러당 100원이 환율이 올랐습니다. 1000달러의 외상 판매이기 때문에 100원 곱하기 1000원 하면은 1000달러 하면은 10만 원이죠. 10만 원의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에 있다. 4번에 답이 있다. 어렵지 않죠? 다음에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영업이익을 500만원으로 계산했으나 이후 결산 과정에서 다음의 오류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후에 영업이익은 얼마냐? 영업이익이 현재는 500인데 이 두 가지를 빼먹었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광고 선전비 100만 원을 기부금 계정으로 잘못 처리했네요. 그러면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인데 판매 관리비로 이걸 옮기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감소하죠. 10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은 그대로예요. 다음에 선급보험료 50만 원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선급보험료로 이걸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보험료 같은 미경과 보험료를 결산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비용은 취소시키고 자산 잡는 거죠. 비용을 취소시키면 이거는 영업이익이 보험료니까 보험료를 취소시키면 영업이익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만 원 감소하고 5만 원 증가하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감소가 더 크죠. 그래서 감소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에서 5만 원을 뺀 것이 답이 되겠죠. 답은 495만 원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현재 500만 원이었으니까 10만 원 뺐다가 다시 5만 원을 더해주면 495만 원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사람은 누구냐 이랬습니다. 부가세 문제네요. 6번부터. 첫 번째, 영준이는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맞습니까? 네, 맞죠? 법인은 간이과세자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혜민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아니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 아니고 공급대가였습니다.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이 과세표준 맞아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포함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봐요. 공급대가이다. 그래서 잘못 설명한 사람 찾았습니다. 혜민이가 잘못 설명하고 있다. 자, 봉수 만나보세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 될 수 있어. 그렇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가 일반 과세를 포기하고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죠?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는 있어도 일반 과세자가 일반 과세를 포기하는 방법은 없어요. 봉수 맞았고, 그 다음에 진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액인 8천만 원에 미달해야 해. 그렇습니다. 8천만 원에 미달할 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8천만 원은 공급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공급대가가 8천만 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부담이 줄어들어요. 세부담이. 부가세 세부담이. 예. 그리고 부가세 관련 행정 업무가 대폭 줄어듭니다. 매년 1월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돼요. 한 번만.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관련 행정도 아주 간단해지고, 그리고 부가세 계산이 사실상 납부세액이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세 사업자의 부가세 세부담을 줄여 경감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얼마 전에 2년 전에 부가세법이 개정될 때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대폭 올려준 겁니다. 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신문사의 광고는 과세죠. 신문은 면세입니다만은 광고는 과세. 일반 고속버스는 면세입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육은 과세입니다. 교육 용역에서 과세되는 학원이 두 개 학원이 있어요. 자동차 운전 교육 학원과 무도 학원이라고 해서 성인 춤 가리키는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과세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수돗물은 면세입니다. 수돗물 면세. 생수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수돗물이 면세니까 생수도 면세이겠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네. 물 중에서 수돗물만 면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과세물입니다. 그래서 22만 원이 답이 됩니다. 다음 8번. 이제 8번부터 소득세 문제가 나오는군요.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비거주자. 틀렸죠? 비거주자는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국내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가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틀렸고. 옳은 것 찾으라는 거군요. 2번. 인적사항에 따른 담세력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예, 2번이 답이네요. 소득세는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인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적공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그럼 3번은 뭐가 틀렸나요? 사업소득은 순자산을 증가시킨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자산 증가한 걸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죠. 총 수입액에서 총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그걸 과세 표준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3번의 말이 뭐냐면 자산의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거죠. 네. 우리 사업소득의 과세 표준을 전기보다 올해 자산이 얼마 증가했느냐 그렇게 계산한 적 없지 않습니까? 이번 과세 기간에 총 수익 금액에서 총 비용을 빼가지고 과세 표준으로 계산합니다. 3번 틀렸고. 4번. 퇴직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아니죠.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세목이죠.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해야 하는 인적 공제액의 합계액은 얼마이냐. 자, 인적 공제액을 계산할 때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를 세 가지고 곱하기 150만 원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 공제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자, 김한공 씨 본인 한 사람, 그 다음에 배우자가 밑에 사업소득 총수익금액 700만 원, 필요경비 650만 원. 자,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데요. 총수익 금액은 700이고 필요경비가 650이면 이 사람의 사업소득 금액은 50만 원이죠. 소득이 없는 거예요. 자, 배우자 두 번째 사람, 그 다음에 아들 20세가 넘었네요. 아들은 나이 때문에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딸 19세인데 기타 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 있고 다른 부양 가족은 소득이 없다. 자, 딸이 기타 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 있는데 기타 소득 금액에 이게 뭐 300만 원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죠.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까지는. 그런데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딸은
나이는 되지만 소득 때문에 안 됩니다. 장인 소득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기본공제. 장모 소득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기본공제. 자, 그러면은 자, 본인 포함했죠,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4명입니다. 그러면 4 곱하기 150만 원. 이게 기본공제 금액이 됩니다. 600만 원이 되겠고. 자, 이제 추가 공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한공 씨 본인의 추가 공제가 있나요? 배우자 있고, 또 부녀가 아니고, 네, 장애도 없고, 나이도 48세고 해서 없습니다. 자, 배우자에 대한 추가 공제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장인 70세가 넘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 추가해야 되겠네요. 네. 장모 69세. 네, 추가 공제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장애인 넣으면 안 되죠. 왜냐면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니까. 장애인은 그렇죠. 아유. 네,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죠. 아유. 그러면 이거 다시 계산해야 돼. 네. 요거 아들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150만 원 더 추가하고. 네, 아들이 그렇죠. 나이만 보면 안 되죠.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으니까 기본공제 150만 원 추가하고 또 추가 공제도 200만 원. 네, 맞아요. 이렇게 제가 실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더해 보세요. 얼마 나온가요? 750, 850, 950이 나오네. 그러면 답이 없네. 네. 1050이에요? 어디요? 750, 850. 1050이군요. 750, 850, 1050. 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합계를 구하면 1050만 원이 나옵니다. 제가 풀었으면 이거 틀렸겠어요. 네, 3번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나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3번. 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도 우리 그 소득세 이론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가 인적공제액의 합계를 계산해라. 이 문제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이론에서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추세니까 요거는 잘 좀 연습해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계산 문제로 아주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소득세에서. 다음에 10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2년도 귀속소득 내역이다. 김한공 씨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기타 소득 금액을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종합과세되는 거. 단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을 하세요. 자, 위약금으로 받은 주택 입주 지체 상금. 네,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거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은 여기에 20%만 잡으면 돼요. 400만 원의 20%는 8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를 80%를 뺐어요. 다음에 상훈법. 법에 따라 상금을 받는 것은 비과세에 해당이 돼요. 예, 법률에 따라서 상금 받는 건 비과세. 그러니까 이건 비과세니까 아예 과세가 안 됩니다. 다음에 4번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대가로 받은 강연료 이랬습니다. 여러분 강연료 필요경비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몇 퍼센트죠? 네, 60%.
그러면 여기에 40%만 우리가 소득, 기타 소득 금액으로 봐야 돼요. 60이 비용이니까. 그러면 48에 30이 320만 원. 여기서 320만 원. 다음에 라본, 골동품은 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했네요. 예. 박물관에 양도한 골동품은 비과세예요. 예. 그리고 박물관의 양도가 아니고 일반 거래에서 양도했다 하더라도 골동품하고 이런 부분은 전부 분리과세를 적용하죠.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빼는 거예요. 비과세. 박물관 양도 골동품은 비과세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더해볼까요? 80만원 더하기 320만원 하면 400만원이 되겠네요. 네, 400만원. 그래서 답이 1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경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필요경비. 네.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10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이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우리가 이론이 이게 조금씩 더 정리가 되고 자리를 잡아 나가고요. 문제에서 또 실수하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제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무 수행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8월 이후부터 개정되는 실무 시험은 각각의 실무 수행 옆에 점수가 없다는 거죠. 6월 달까지는 옆에 뭐를 수행하시오 하면서 점수 이건 몇 점 이랬는데 이걸로 이제 채점하는 게 아니고 결과만 가지고 밑에서 뒤에서 이제 뭘 조회해라. 그래서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거기서 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채점하는 면에서 굉장히 쉬워졌고 뭐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더 이제 결과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뭐 일단은 방향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비타민 에어라고 하는 회사로 출제를 했고요. 공기청정기를 제조하는 법인 기업입니다. 자, 실무 수행 유의사항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한다.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8번 코드죠. 8번 코드 입력해야 된다.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 즉 여기선 거래처를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거래처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 요구에 따라서 추가 작업까지 해야 한다. F3 눌러서 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죠.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 사용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등록된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네, 이런 유의사항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1번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 거래입니다. 공장의 기계장치를 수리하고 이제 500번대 문제 나왔네요. 공장의 기계장치를 수리하고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비용으로 처리할 것. 이때 비용을 500번대 비용을 써야 돼요. 다음에 2번 지출증명서류 미수치에 따른 영수증 수치명세서도 작성하시오. 이랬습니다. 샤인 실업에서 기계를 고쳤는데 이게 지금 3만원 초과 거래인데 일반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입력을 해라. 자, 그러면 먼저 일반 전표에 거래자료를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1월 13일입니다. 여러분 일반
자, 제가 회사를 안 바꿨는데요. 네, 회사 바꾸겠습니다. 모의고사율의 비타민 에어. 자, 일반전표 입력하셔가지고 날짜를 입력합니다. 1월 13일. 자, 현금으로 지급했나요? 아니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죠. 그러니까 차변의 수선비. 기계를 수리했다. 수선비로 처리하는데 500번대. 520번으로 코드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엔터로 쭉 가가지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8만원.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은행은 국민은행이죠. 금액 8만원 되겠습니다. 네. 보통예금 국민은행. 자, 지출증명 서류 미수치에 따른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뭐 이 계좌이체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입력을 합니다.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 결산재무제표에 있는 거죠. 결산재무제표에 영수증 수치명세서 선택하시고 네, 월이 네 1월 아니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영수증 수치명세. 네, 월이 필요 없죠. 2022년 0113 4인 실업 최재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노 27 사업자 번호 10608 22514 거래금액 8만원. 저기 구분해서 말입니다. 지금 샤인 실업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에게 우리가 일반 그냥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송금을 하고 송금 명세서를 제출했다. 송금을 하고 송금 명세서 제출했다. 그러면 이때는 33번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 설명에 송금 명세서 제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계정 코드는 아까 여기서 1월 13일로 520번으로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코드가 520번 수선비로 하시고 기계 수리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수증 수치명세서 1번을 가셔가지고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총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이 돼야 되죠. 그래서 명세서 2에서 불러오도록 합니다. 눌러서 자, 두 건으로 반영된 거 확인하시고 닫으면서 저장하세요.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네. 영수증 수치명세서 1번에서 꼭 불러오기. 네. 에어컨을 끄셨네. 네, 저기 뒤에 창문 닫으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 더우시면은 창문 닫고 예. 자, 차변의 수선비, 대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영수증 수치 명세서까지 작성하면 이 문제가 끝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약소보험의 만기 결제.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2월 10일 날 제품 매출처 주식회사 블루산업에서 받아서 보관 중인 전자어음을 보성전자의 외상매입금 2,200만원 결제하기 위해서 배서양도했습니다. 배서양도할 때 거래처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평가 문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두 번째 문제는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해서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그러면 2월 10일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2월 10일 일반 전표에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죠. 부채 감소 251번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어디인가요? 보성입니다. 금액은 2,200이고요. 대변에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니까 받으러음이에요. 110번.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어딘가요? 예.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배서양도의 경우는 외상매입금 거래처와 받으러음 거래처가 달라요. 블루산업입니다. 블루산업이 발행한 것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보성전자에다 그 어음을 양도해 준 거예요. 자, 2,2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평가 문제 두 번째 거 해야 되죠. 받으러음 줄을 딱 클릭하고 나서 F3 누르십니다. 그럼 밑에서 어음 상태가 할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고쳐야 되겠네요. 배서라는 번호가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3 입력해 주시고, 어음 번호는 찾아주시는 건데 더블 클릭,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2200짜리 찾고 선택. 그리고 엔터 하면은 커서가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지급거래처로 내려와요. 예. 지급거래처는 요 발행한 이 어음에 발행한 회사가 아닙니다. 블루산업이 아니에요. 예. 지급거래처는 어딜까요? 예, 보성전자로 해주는 거예요. 외상매입금 거래처인 보성전자를 검색하시고 엔터 하셔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배서양도는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보성전자로 되어 있어야 돼요. 선생님 대변 그거 잘못 있는 오! 예. 둘둘 플러스 엔터. 밑에 빨간 글씨가 있는 걸, 네. 빨간 글씨 있다는 것은 대차가 맞지 않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유가증권의 매각. 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4월 18일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가능증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했습니다. 21년 말 평가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21년 말에 어떠한 계정이 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4,200에 사가지고 5,200으로 가격이 1,0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있다는 거, 이 평가 이익은 대변에 잔액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처분할 때는 이것을 차변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처분할 때 이걸 같이 없애줘야 돼요. 매도가능증권이니까.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천만 원에 이번에 처분했는데 맡기신 금액에 들어왔네요. 맡기신 금액. 그러니까 보통예금 4천만 원 차변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4월 18일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4월 18일 일반 전표에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이네요. 국민은행. 금액은 4천에 팔았죠? 4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대변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은 매도가능증권이죠? 178번. 거래처 필요 없죠? 방향키로 쭉쭉쭉 가가지고 얼마짜리를 우리가 판매한 거냐? 이걸 판매한 거예요.
전기에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말에 지금 전기 말에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장부가 5,200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대변 금액은 5,2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1,200만 원 손실 본 건데 우리가 전기에 자본으로 얼마를 넣어놨냐면 1,000만 원을 유보시켜 놨어요. 요 가격 뛴 거. 그것이 잔액이 지금 대변에 있는 거니까 이것을 차변에 넣어줘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정리할 때는 차변에 정리합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981번입니다. 평가 이익 이렇게 줄여놨네요. 981번 거래처 안 넣어도 되죠? 차변에다가 1,000만 원 입력해 줍니다. 자, 그러면 밑에 지금 빨간 글씨로 차액이 200만 원이 마이너스 났다. 손실 났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났다. 손실. 그래서 차변에 손실로 입력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 이번에는 평가가 아니라 처분이니까 처분 손이 됩니다. 946번입니다. 처분 손. 200만 원 입력하시면 분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계에서는 여러분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이 200만 원이 반드시 나야 된다라는 걸 이 문제를 시작할 때 알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는 처분할 때 수익을 따질 때 처음에 얼마에 취득했고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는가를 이렇게 직접 판단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4,200에 취득해가지고 4,000에 처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분 회계 처리상 처분 손실이 200만 원 나와야 돼요. 그 200만 원 나오게 하는 회계 처리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해야 그렇게 나온다. 분계로 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 전기 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먼저 상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익인가 손실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FAT 1급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문제를 좀 덜 내는 편인데,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 중심으로 유가증권 문제를 내는데, TAT 2급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급수가 올라가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다른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출제합니다. 사채도 문제를 많이 내고, 그래서 잘 분계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거래자료 입력 문제가 세 문제로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보다 문항수는 지금 줄었는데, 이게 사실 줄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또 검색하는 문제가 따로 한 20여 개 쫙 있기 때문에 뭐 그게 그겁니다. 여기서 문항수 줄여주고 또 문제를 또 뒤에서 늘려놨으니까 아마 전체 시간은 거의 같을 거예요. 할 수 있는 시간을. 자, 그래서 일반전표 관련된 문제만 지금 3개를 해봤고요. 쉬었다가 부가세 문제로 넘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